여러분, 이브이스크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여러분들 주담대 있잖아요. 자, 단순히 한번 금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지금 우리 주담대가 제가 뉴스로 보기에는 한 7%에 육박한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금리 인상 안 하는 시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9월에 뉴스로 이제 FOMC에서 회의 결과가 나왔죠. 자이언트 스텝 0.75% 올렸습니다. 자, 0.75% 올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빅스텝 가지고는 안 돼요. 대신에 빅스텝을 한다는 가정하에 100번 양보해서 빅스텝을 또 한다, 또 빅스텝 한다 라는 가정하에 자이언트가 아니고 울트라도 아니고 그냥 빅스텝 0.5%짜리 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자, 0.5를 했어요. 자, 한국은행이 0.5를 했어요. 그럼 기존 2.5%에서 0.5면 이제 3%가 되겠죠. 그럼 3%면은 자, 얼마가 올라갔죠? 3%에서 0.5 올라가면은 거의 그쵸? 한 5분의 1이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 20%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자, 7%에 육박한다고 했죠? 주담대. 그죠? 그럼 7%라고 치고 20%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얼마예요? 8.5% 정도 되죠? 그죠? 8.5%에 육박하죠? 주담대 비율, 단순하게 비율로만 따졌을 때도 8.5%예요. 단순하게 비율만 따졌을 때도. 그리고 자, 11월 달에 FOMC 있고 12월 달에도 FOMC 두 번 있어요. 자, 이때 전망이 자이언트 스텝 두 번을 하거나 자이언트 혹은 최소한 빅스텝 이렇게 해서 1.25로 올린대요. 자, 1.25라고 가정할게요. 연말 됐다고 치고 12월 됐다고 치고 맞잖아요. 1.3%가 거의 타겟인데 그 이상 될 수도 있는 건데 최소한 제 최소로 잡는 거예요. 지금 1.25. 자, 1.25가 올라요. 지금 이제 2.5%에서 1.25면 50%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6%에서 아까 그죠? 일단은 오른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8.5%. 그죠? 그냥 8%라고 해줄게요. 예, 8%. 자, 빅스텝, 한국은행의 빅스텝 하고, 이제 주담대가 8%가 됐어요. 자, 10월달, 11월달 이제 금리 남았죠? 10월, 11월 연말, 11월, 12월 연말 됐다고 치고, 합산해서 비교해볼게요. 1.2 오르죠? 이 미국의 금리가. 11월, 12월 해서요, 최소한.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1.25가 올라요, 미국이. 이제 또 빅스텝 또 두 번 하면은, 빅스텝도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때는 제가 볼 때 1%는 올려야 돼요. 지금 만약에 빅스텝 하고 그러면 1% 올려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자이언트 스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한국은행 올리는 거 0.75 그리고 0.75에서 1.5 올리는 거 연말까지 1.5로 간다고 칩시다. 자, 1.5예요. 그러면 거의 절반 이상이 가는 거예요. 자, 지금 6%, 7%로 따졌을 때 6% 육박하는 지금 주담대 금리로 따졌을 때 절반 이상이 가는 거예요. 7%에서 절반 이상이면 얼마예요? 4%죠. 10%예요, 여러분. 그럼 주담대가 연말에 12월 달에 10%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비율만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산수 하실 수 있잖아요. 산수로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앞으로 올라갈 그 미래 11월, 12월 달 딱 빤히 보이지 않아요? FOMC 파월 의장 뭐라 그랬어요? 1.3% 최소한 1.3% 이상 올릴 거라 그랬잖아요. 남은 두 달 그 기간 동안 4.4% 만든다고. 그쵸?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거의 1% 한번 이제 아마 1.5% 정도는 올려야 돼요. 최소한 못해도. 그러면 얼마예요? 1.5% 올리면은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니까 거의 4%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주담대는. 예? 맞잖아요. 단순 비율로 계산을 해보시라니까요. 그 계산 안 해보셨어요? 대출 받으신 분들 그 계산 안 해보셨어요? 예? 그 계산 안 해보시고 뭐 집 안 팔고 계셨던 거예요? 보세요. 4% 올라면 10%예요. 올해 12월 달에 주담대 금리가 10%가 된다고요. 진짜로. 그러면은 5억, 내 돈 5억에다가 5억 대출 받으신 분들, 1년에 이자만 5천만 원이고요. 매달 원리금 상한 200만 원 해가지고, 그죠? 매달 200만 원씩. 그러면은 뭐예요? 거의 2천만 원 갚아야 되니까 거의 200이라고 치고, 그리고 500, 500, 거의 700 육박하게 이자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원리금하고. 700. 이제 딱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슬슬 보이시죠? 예. 슬슬 여기저기 폭탄 터지는 거 보이시죠? 그거 약과예요. 지금 빨리 파셔야 돼. 지금 시기 놓치면요. 영영 못 팔아요. 영영 못 팔고 반토막된 가격에도 안 팔리고 그런다고요.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또 얘기해야 돼요. 부처님 됐어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지금 미쳤다고 사요, 집을. 지금 팝콘 먹으면서 원하는 가격까지 안 떨어지면 안 살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지금. 영끌하고 사야 된다고 부추기고 집값 더 오른다. 이제 더 이상 이 서울에는 네 집이 없다. 그게 부추기던 거 있죠? 그거에 빠질 사람들은 이미 다 빠져서 지금 사고 있어. 집을 사고 들어가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요. 지금 돈 깔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자기 돈 100%도 아니고 50% 은행 돈 깔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 안 팔고 싶겠어요? 이자만 그렇게 700이고 그렇게 부담되고 막 예?
얼마나 인생이 암울해요. 어휴, 생각만 해도 진짜 와, 진짜 집을 그냥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싶. 아, 이게 이런 말까지 좀 그런가? 하여튼 집을 빨리 팔아치우고 싶겠어요. 정말 그 심정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니까 주담대 올해 연말에 10% 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3반기 때 13%, 제가 볼 때 14%까지도 가능해요. 내년 3반기 때 주담대 그렇게 올라요. 내년에도 파월 의장이 그랬잖아요. 앞으로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도 이자를 올리면 올렸지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증시에서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코스피 보셨어요? 코스닥 보셨어요? 지금 증시 어때요? 앞으로 미래 전망이 암울한 걸 아니까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환율까지 막 미쳐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 위기감 안 느껴지세요?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 몰라도 하다못해 환율 방어는 해야 된다는 얘긴데 환율 방어도 지금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율 방어가 뭐예요?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환율 올라가는 거 막는 게 환율 방어예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환율 방어 있잖아요. 금리 올려야 돼요. 금리를 미친듯이 올려야 돼요. 미친듯이 올려가지고 한 번에 2, 3%씩 쭉쭉 올려야 돼요. 지금 미국보다 높아야 된다니까요. 미국보다 1% 이상은 높아야 돼요. 여러분들 몰라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금리가 1% 이상은 항상 높게 유지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정관념이라기보다는 그게 정설이었어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1% 이상 높아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고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는 해외의 자산을 달러를 결제를 못하기, 원화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수출무역 국가는 특히나 외환 보유고가 중요해요. 왜? 얘기했잖아요. 달러로 결제해 와야 되고 달러를 또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만들어서 팔려면 원자재 수입해야 되잖아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니까 석유 한 방울이라도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결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그만큼 중요해요. 왜? 계속 기름이나 이런 거 수입해서 자꾸 기계들을 돌려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낸 거 갖다가 수출해가지고 그 돈을 받고 결제를 하는 시간과 기간이 또 있잖아요. 또 상대방 수입국 먼저 하고 생산 기간이라는 게 또 있고 그런 시간 텀이 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외환 보유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소한 미국이나 이런 어떤 선진 기축통화국보다는 1% 이상은 높아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달러를 유치시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렇게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고 우리나라 원화의 달러가 머무를 그런 양이 적어지니까 그렇게 그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달러 보유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래왔었단 말이에요. 1% 이상은 올렸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미국 기준금리보다는 1% 이상씩 항상 기준금리를 올려서 방어를 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뒷금리만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방어가 돼요? 무역국가에 무역이 잘 되겠어요? 네? 안 돼요. 기업 활동도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내수시장도 자꾸 안에서만 돌고 안에서 투기풍조나 이런 것만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회가 비생산적이 되고 그런 비생산적으로 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글로벌 어떤 기업 경쟁 거기서 천대 기업에도 5년 전보다 반토막이 돼서 지금 그게 우리나라 현 주소예요. 앞으로 미래는 어떨 것 같아요? 미래는 더 우울해요. 미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6개 기업도 안 될 거예요. 천대 기업 이제 계속 떨어진다니까요. 계속 도태되고 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이세요? 그게? 이제 계속 우리나라 기업은 도태되고 있어요. 경쟁력이 그만큼 세계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탑5에 들고 탑3에 들고 뭐 탑10에 들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우리들만의 리그에서는 세계에 비교해서 볼 때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요즘 세대들,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의 인구의 정서나 생각과 노력과 헝그리 정신과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배양돼 있는 그런 어떤 기본 마인드와 정신 그리고 능력 이런 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잘 모르죠. 예, 우리나라 안에서만의 리그니까. 전 세계랑 비교해보라고요, 전 세계가 비교했을 때, 예? 글로벌 경쟁력이 되냐고요. 안 돼요. 지금 봐요. 순위 어떻게 돼 있나. 반토막 났다니까요, 경쟁력이. 그것만 보면 전체 등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반이 있어요. 학급이 있는데, 반에 20명밖에 없는 학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이 막, 옛날에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막 10개 반, 10반까지 있었는데, 1반부터. 근데 11반이 있어야 돼. 거기에 20명 정도 있어. 정원이 추가해서 어쩔 수 없이 반을 하나 또 만들어서 그 정원은 딴 반들은 일반적으로 50명 이상 되는데 그 반은 20명이에요. 자, 그 반에서 1등을 하는 애가 있어. 그죠? 근데 그 반에서 1등한 애가 다른 반 50명 있는 반에 들어가면은 10등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말이.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고 그 웅만한 개구리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요즘 세대 어떻죠? 옛날에 우리 50명 넘고 60명 되고 그만큼 서로 경쟁이 치열하고 그 안에서 인구 그 학급에 고등학교 학급에 50명 60명 될 때 그때는 굉장히 서로 경쟁이 치열하고 헝그리 정신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한 반에 20명도 안 되는데 허다다 그랬죠. 30명 되고 20명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만큼 경쟁이 소홀해지고 서로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서로 경쟁이 안 되고 사람이 적으니까 내가 잘한 줄 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옛날 그런 어떤 경쟁력과 그 경쟁 그런 등수와 비교했을 때는 한 10등 밖으로 밀려나는데 지금 20명밖에 안 되는 학급에서 1등 한다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난 서울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서울대가 요즘 기업에서 대학 변별력을 옛날처럼 안 보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대학끼리의 변별력 경쟁력이 명확하지가 않고 옛날과 비교했을 때 너무 어떤 능력이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손가락 그냥 나온다니까요. 인사 담당자들이 안 시켜보고 뭐 다 보고 알겠죠. 그거 모르겠어요. 아 요즘 뭐 서울대 애들 시켜보니까 옛날 같지 않다. 그런 얘기 안 나오겠냐고요. 나온다니까요. 그게 지금 성적 성과 결과물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지금 글로벌 데이터로. 안 그래요? 아 이거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뭐 지지고 볶고 1등하고 서울대 나오고 삼성맨이라고 해서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계속 밀려나고 있잖아요. KB그룹 같은 것도 밀려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지금. 걔네들도 막 밀려나고 섹터에서 막 밀려나고 해가지고 천대기업에서 밖으로 밀려난 기업이에요. 25개 기업에서 12개 기업으로 줄었다고요. 그런 만큼 경쟁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젊은 세대들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경쟁력이 5에서 10년 뒤에 있었던 그 젊은 인재들의 노력과 결실로 지금의 주소가 나오는 거라고. 지금의 주소 나온 거 보세요. 5년 전 10년 전 그 인력들이 결과가 지금의 결과예요. 반토막 결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 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그만큼 경쟁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오만함?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냥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느낌?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헝그리 정신? 열정? 성공에 대해 따로 성공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사람이 없으니까 날 뽑아줄 거거든. 이런 안일한 정신 자세. 이런 게 골병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국가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나라의 젊은 세대는 바로 곧 그 나라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고 나라를 보실 때 그 나라의 젊은 세대를 보라는 얘기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얘기해서 미안한 말이지만 투자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왜? 젊은 세대를 보면은 그 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그런 미래나 국가 간의 미래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금리나 이런 것 그리고 국가의 대처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어떤 기업의 경쟁력 그런 어떤 다방면에서 지금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기울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부동산에 몰려있는 거 자꾸 언급을 하는 게 앞으로 그게 뻔해요. 5년 뒤 10년 뒤가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젊은 세대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5년 뒤 10년 뒤에 답이 없어요. 5년 뒤 10년 뒤에는 더 처져질 거예요. 뒤처질 거예요. 지금 방송을 기억하세요. 5년 뒤 10년 뒤에 그대로 제가 끌어다 쓸게요. 제가 지금 얘기했어. 2022년도 그저 9월 24일이에요. 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자, 5년 뒤에 2027년 9월 달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어떤 데이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도 천대 기업 뭐 해가지고 2022년 대비해서 2027년에 몇 개가 됐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오는 그 숫자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예. 저도 그때 끌어다 쓸게요. 어떻게 나오나. 예. 아마 제 말이 맞을걸요? 하여튼 그런 어떤 환율이나 뭐 이런 방어나 이런 어떤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세계의 글로벌적인 움직임에 우리나라가 지금 대응하는 게 너무 느리고 또 우리나라가 좀 소홀하게 소극적으로 너무 대응하고 있고 한국의 미래는 젊은 세대를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이는데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그러니 다른 나라를 하루빨리 더욱더 가열차게 찾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